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있었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연례 안보 협의회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한 해는 서울, 한 해는 워싱턴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는 자리인데요. 서울에서 열린 어제 올해 회의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에 미국의 전작권 환수를 다시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동안은 미국이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일단 어제 회의에서 환수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데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 날 거다 이런 기사가 많은데요. 초 헤이글비 국방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 한국 쪽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헤이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헤이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원래 약속대로 2015년 이항이 가능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에서 실망과 불만이 있다라는 기사가 3일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났었는데요. 헤이글 장관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가 폐쇄된 상태고 또 국방부를 앞으로 10년간 크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전작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국이 강하게 원하니까 차관급 협의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네. 자, 뭐 헤이글 장관이 했다는 말 중에 이 항상 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이 참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정치, 외교, 군사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인지. 네, 참. 이 미사일 방어 MD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해주는 대신에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일단 헤이글 장관은 한국의 MD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다만 상호 운용성에 있어서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한테 MD 참여를 압박하는 모습을 가급적 안 보이려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며칠 전에 미국의 합참의장이라든지 또 태평양공 사령관이 한미일 삼각 MD를 강조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전작권 재연기 과정에서 MD 참여 압박이 있을 게 확실시 됩니다. 일단 한국은 킬체인이라는 미사일 사전 공격 시스템 그리고 사후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MD를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한다. 이런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에는 2022년까지 총 15조 원이 들고요. 그중에서 초기 5년 동안에 들어가는 돈은 9조 6천억 원입니다. 네, 그럼 한국형 MD에 들어가는 그 돈 15조 원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 중요한 합의 어떤 것들이 있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또 재래식 무기, MD 이런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은 원래 내년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1년 앞당겨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위협, 또 사용 임박, 사용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정립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북핵을 없애는 협상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협상은 안 하고 대응 능력에만 힘을 쏟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남북의 군비 경쟁을 불러오고 그러면서 안보를 강화한다면서 오히려 안보가 더 취약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 연방정부 폐쇄 사태, 셧다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연방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잡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 이틀째인 어제 백악관에 의회 지도부를 불렀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첫날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했고 또 둘째 날에는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별도의 통계가 나오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크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셧다운의 발단이 됐던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해서 첫날에만 280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워싱턴의 일부 식당하고 헬스클럽 같은 데에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공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 해고를 당한 공무원들한테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를 무료로 주는 식당이 있고 또 뭐 와인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와인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일단은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출퇴근 교통정체가 또 거의 없어지면서 워싱턴 안에 직장이 있는 일반 기업 직원들한테는 뭐 셧다운이 좋은 소식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셧다운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이용은 아니고 또 다른 이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다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쿄전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저장 탱크 한 개의 윗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온 걸 확인한 건데요. 지난 8월에 오염수 300톤이 새 나온 탱크가 있는 곳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탱크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유출된 오염수 일부가 저장 탱크 점검을 위한 발판을 통해서 차단벽 밖,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걸 막는 그 차단벽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청은 바다 유출을 막고 오염된 토양을 빨리 걷어들이라고 도쿄전력에 지시했습니다. 저장 탱크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개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예, 고이즈미 전 총리는 여전히 일본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저께는 아들이 차관급으로 정부에 들어갔는데요. 고이즈미는 기본적으로 우파 정치인이지만 원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전 제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제로 정책 지지로 돌아선 건데요. 그저께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도 없이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가 현역 정치인 시절에는 원전이 깨끗하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왔지만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비용이 싼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시찰하면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순환형 사회를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아베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뭐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반응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어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용 절감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이즈미가 총리 시절에 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에는 언론 자유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약간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는 예.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어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당사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맺는 타인과 사회에도 상처를 준다. 문제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나르시시스트가 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교황은 성직자들이 교회의 위계와 관료제를 우선시하는 바티칸 중심주의를 버리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 청년들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한 부분은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를 개혁해서 가톨릭의 돈 세탁이나 뭐 아동 성추행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보다 성직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출세 제일주의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라는 것에서 청년 실업과 노인들의 고독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제약이 세속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완전히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